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에서 선거 지원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월부터 강화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포토 레지스트에 대한 규제를 개별 허가에서 특정 포괄 허가로 바꾼 겁니다. 옛 광주 교도소 부지에서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무용고 분묘 개장 작업 중 유골 40여 구가 나온 건데 5.18 당시 안매장된 행방불명자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건미 대북특별대표가 1박 2일 중국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방중 기간 모색했던 최선희 제1부상과의 만남은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매수와 매도 문의가 끊긴 가운데 대출이 막히자 전세 수요가 늘면서 전세값 불안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사고 위험에 노출된 학교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10곳 중 3곳은 통학로에 보행로가 없어서 어린이가 차도로 내몰리고 불법 주정차가 만연합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일명 KDI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와 기재부 등이 송초로 울산시장의 선거를 도와준 게 아니냐는 그 의혹 때문입니다. 송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송초로 울산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산업재해에 특화된 산재모병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선거 직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KDI 결과가 나옴에 따라 절차에 맞게 담당 부처에 통보했을 뿐 정치 일정 등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송 시장이 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도움으로 산재모병원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미리 알았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송 시장 취임 이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들도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1월 공공병원과 외곽순환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는데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이긴 하지만 두 사업 모두 송 시장의 주요 선거 공약입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검찰은 송초로 울산시장을 조만간 소환해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MB 뉴스 송기준입니다.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찰의 기획재정부 압수수색은 산재모병원 때문입니다. 울산은 광역시인데도 국립대병원은 물론 국립병원도 없어서 산업재해에 특화된 병원을 설립하는 게 수건 사업이었죠. 당연히 지난 시장 선거 때 김기현, 송초로 두 후보가 다 이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은 산재모병원 설립, 송초로 시장은 좀 더 확장된 개념인 공공병원 유치. 그런데 희비는 엇갈리게 되죠. 선거를 불과 16일 앞둔 시점에 기재부가 산재모병원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고 발표를 하거든요. 반면 당선된 송 시장의 공공병원은 지난 1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과연 정부의 일 처리가 공정했는지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기현 전 시장은 같은 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나서서 사실상 지방선거를 총괄 지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권력 핵심부가 선거를 총괄주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검찰이 확보한 이른바 송병기 업무수첩에 청와대 등의 선거 개입 정황이 담겼다고 폭로했습니다. 최고 권력 핵심부가 선거를 총괄지휘하면서 사실상 선대본부가 되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짓밟은 선거 테러입니다. 특히 선거 전 자신의 공약 중 하나였던 산재모병원 건립에 대해 청와대와 송초로 시장 측이 논의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7달 전인 지난 2017년 10월 산재모병원이 자초되면 좋다는 취지의 메모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시설의 확충이라고 하는 이슈를
좌초시켜서 선거에 이용하겠다.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적 분노를 저는 참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 시장과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당내 경선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의혹도 새로 제기했습니다. 송 부시장은 업무 수첩에 내부 경선을 통해 후보를 정하면 송철호 후보가 불리하다는 취지의 메모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업무 수첩을 작성한 송 부시장을 울산지검으로 3번째 불러 청와대 관계자들과 접촉한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여당발 특검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이 특검 카드는 접고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별로 보기 좋지 않거든요. 김도현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한국당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8명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핵심 인사들이 후보자에게 출마를 권유하는 것부터 경선에 있어서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직을 제안하면서 사퇴를 종용했고 한국당은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둘러싼 의혹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경선에 임 전 최고위원이 출마하는 걸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출마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시하며 만류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본 오사카와 고베 총영사직이 매물로 활용됐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여당발 특검을 추진해왔던 민주당은 일단 특검 카드를 접었습니다. 검찰의 수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뒤 상황에 맞는 대응 카드를 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 수사가 특정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을 원점에서 재수사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2번이나 기소했죠.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법원이 이 두 사건을 한 재판부에 모두 다 맡겼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한 재판부가 2번 재판을 하게 된 거죠. 이건열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검찰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만약에 부인이 기소가 된다면 법무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후 검찰은 공소장에 적힌 위조 날짜, 범행 방법 등을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검찰이 첫 번째 기소를 취소하고 다시 기소를 해도 되지만 검찰은 사실상 같은 사건으로 추가 기소를 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2가지 사건을 한 재판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표창장 위조라는 한 가지 사건을 두고 한 재판부가 2번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공소장 내용이 바뀌지 않은 첫 번째 기소는 결국 무죄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이 첫 번째 기소를 취소하지 않은 것은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무죄가 나와도 2심에서 다시 한번 공소장 변경을 시도해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소장 변경을 막은 법원이나 2번 기소를 한 검찰의 판단 모두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인데 검찰과 법원의 감정 싸움이 격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건열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상황이 오면 민주당에 정의당이 있듯 비례한국당, 일명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말에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싫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지 말던가. 이게 한국당 입장인 거죠. 권영봉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창당 카드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황교안식 극우 공안 정치가 국회를 극단의 대결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극우 정당화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폭주 자동차처럼 극우 정치의 외길로만 치닫고 있습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비례한국당을 해괴한 방식과 괴물로 표현하며 국민이 받아들이겠냐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면서도 이에 대한 거센 비난 공세에는 적반하장이라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낯짝 두껍기가 곰 발바닥보다 더한 변칙적인 제도를 만들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에 이렇게 대항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는데, 그러면서 비례한국당을 만들게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기형적 변칙이라며 이를 저지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례한국당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카드는 4+1 선거법 협상을 흔들기 위한 압박 전술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과거 친박연대가 정당 득표에서 비례로 8석을 얻었다가 한나라당과 합당한 거 기억하십니까? 이걸 노린 걸까요? 한국당은 검토 단계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위성정당 만들기 실무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동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만들 실무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상을 봐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한국당이 기호 2번을 유지하면서 비례한국당은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게 당내 의원들의 이동 가능성도 있다며 비례 20석 확보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당 내에선 전희경 의원 등이 비례한국당 대표 후보군으로 제기된 가운데 지난 18대 총선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친박연대의 재연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당시 친박연대는 정당 득표에서 13%를 기록해 비례로 8석을 얻었고 총선 이후 한나라당과 합당했습니다. 언제까지 친박연대의 이름을 우리가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선거법 개정안을 한국당이 반대해온 만큼 비례한국당 움직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비례한국당이라든지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자신들의 기존 입장과도 맞지 않고 선거법 개혁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 움직임이 선거법 개정안 처리 정국의 새로운 변수가 되면서 실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민주당과 야 3+1은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기싸움을 하고 있죠. 석패율을 6석에서 3석으로 줄이고 석패율이 중진 구제용이라고 하니까 그럼 중진은 제외하지 않은 등 별의별 아이디어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 재개의 물꼬가 트일까요? 조창훈 기자입니다. 선거제 개혁안 협상에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3+1과 더불어민주당.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사흘째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적용 대상에서 중진을 빼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석패율에 대해서는 후보자 중 중진을 제외한 청년, 여성, 정치 신인 순으로 석패율 대상을 기존 6명에서 3명 정도로 줄이는 절충안도 비공식적으로 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석패율제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나 입장을 앞세우다가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내부에선 석패율 대상 규모를 최소화해 수용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지금은 협상보단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선거법 핵심 쟁점은 이미 다 거둬진 상태입니다. 연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월요일부터는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 선거법과 사법개혁안 통과를 위해 서로가 반드시 필요한 4+1이 협상 재개를 통해 단일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선거법이 이렇게 지지부진해서인지 여야 4+1 협의체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자 하는 민주당의 주장에 정의당이 반대했습니다. 선거법부터 처리하자고요. 김순철 기자입니다. 4+1 협의체의 검찰개혁법 단일안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으로 정하고 기소 대상은 판사와 검사, 경찰로 한정하는 원안을 유지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초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할 때 기소심의위에 의견을 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지만 재정신청 제도가 존재하는 만큼 없던 일로 했습니다. 공수처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쟁점이 해소돼서 큰 틀에서 합의가 다 이루어졌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에는 그 이견의 폭이 크지 않아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도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전문성이 필요한 대형 참사 사건과 테러 범죄를 추가했습니다. 또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영장심의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공수처법 단일안 임박 소식에 결국 정권 방탄부대가 될 것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국정농단을 덮으려는 것이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공수처법입니다. 말이 선거법 또 공수처법이지 실제로는 좌파 독재로 가겠다고 하는 마지막 퍼즐이 될 것입니다. 4+1 협의체 단일안에 대한 한국당의 격렬한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본회의 처리까지는 진통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유력 대권 후보로 정치권 복귀 초일기에 들어간 이낙연 국무총리가 신망받는 정치를 하고 싶다며 본격적으로 자기만의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재임 기간 내내 자신을 배려해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후임 국무총리가 지명되면서 한시름 던 이낙연 국무총리는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여의도 정치에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자기 편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면서 정치의 품격이나 신뢰감에 대해 국민이 갈증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갈 그곳이 정글 같은 곳이긴 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모처럼 국민들께서 저에게 신망을 보내주셨던 그러한 정치의 자세를 지난 2년 7개월 총리 생활을 돌아볼 때 정책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배웠다며 실용적 진보주의에 앞장서고 싶다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실용적 진보주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해법을 찾고 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선 진중하고 배려심이 많다고 감사를 표하며 우스갯소리를 던졌습니다. 진지함이 아랫사람에게는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머가 적으시고 진지하세요. 퇴임하면 서울 잠원동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이 총리는 총선 역할론에 대해선 소속 정당의 뜻에 따르는 게 좋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옛 광주교도소 부진의 무연고 묘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 40여 구가 발견됐습니다. 김호수 법무부 장관 대행까지 현장을 찾았는데 발견된 유골 모두 법무부가 관리하지 않은 유골이었습니다. 먼저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사적지 22호로 지정된 옛 광주교도소입니다. 교도소 부지 안에는 수감 중에 사망한 무연고 수용자가 안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자 인식표가 없는 신원미상의 유골 40여 구가 발견됐습니다. 김호수 법무부 장관 대행은 곧바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법무부 부지에서 관리하는 곳에서 저희가 관리하지 않은 유골이 40여 구 발견이 됐기 때문에 유골이 발견된 곳은 법무부가 법교육 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 부지로 무연고 묘지가 일부 포함된 장소입니다. 유골이 무더기로 발견된 무연고 묘지입니다. 발견된 유골 40여 기는 묘지 앞쪽에 있는
교도소 내부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묘지를 옮기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신원 미상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그 유골이 우리 이 법무부 교정부지 안에 묻히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나중에 소상하게 결과를 국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이번에 발견된 유골의 정확한 신원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역시 관심은 이들이 5.18 당시 안매장된 행방불명자일까 하는 거죠. 5.18 기념재단은 5.18과 연관성이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도소로 시신을 옮겼다는 증언이 있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다고 합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5.18 기념재단은 지난 2017년 말 옛 광주교도소 북측담장 안쪽에서 발굴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없었습니다. 당시 발굴 작업을 벌였던 곳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교도소 담장 밖에서 시신이 무더기 발견됐습니다. 재단 측은 5.18과 관련성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시신은 과거 광주 동명동에 있던 교도소를 이전하면서 무연고자를 한꺼번에 이장한 곳입니다. 하지만 해당 묘지 주변에 5.18 당시 시신을 옮겼다는 증언이 수차례 나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공동묘지 부근에다 매장을 했다. 이거 기록이 있으니까. 또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어. 그쪽에 묻었다라고 해가지고. 먼저 발견된 111구 시신은 모두 인식표가 있었지만 이번 40여 구는 없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그런 식표를 가지고 있는 유해들은 제외하고 이런 것들이 없는 유해들에 대해서는 좀 광범위하게 5.18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무부는 DNA 검사 등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새벽에 혼자 일하던 50대 청소 직원을 성폭행하려던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미리 건물 벽 뒤에 숨어서 이 피해 여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회색 상의를 입은 20대 남성이 한 상가 건물에 들어옵니다. 남성은 곧장 건물 2층으로 올라가더니 벽 뒤편으로 향합니다. 잠시 뒤 50대 청소업체 여직원이 나타나자 갑자기 뛰쳐나와 습격합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를 때린 뒤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지만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3층으로 달아났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폭행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강간 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절도 혐의로 붙잡힌 남성이 병원 진료를 받고 나오다 달아났습니다. 이틀째 행방이 묘연한데 이번에도 느슨한 수갑이 문제였습니다. 수갑이 풀리니 양팔을 휘저으며 전력 질주를 할 수 있었거든요. 박상호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맨발로 골목길을 달려갑니다. 경찰관 2명이 남성을 쫓아가 보지만 따라잡기에 역부족입니다. 잠시 뒤 경찰관만 왔던 길로 되돌아옵니다. 수갑을 풀고 달아난 20대 절도범을 눈앞에서 놓쳐버렸습니다. 유치장에 수감된 남성은 이른 아침부터 복통을 호소해 응급실에 갔다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은 피의자는 호송차에 타려는 순간 경찰관을 밀치고 왕복 6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쪽 방면으로 재빠르게 달아났습니다. 세우기 직전에 하여튼 도망갔어요. 딱 눈치 보고 그냥 막 돌아서 확 도망갔어요. 수갑이 풀리다 보니 양팔을 휘저으며 전력 질주가 가능했습니다. 피의자가 한쪽 수갑을 푸는 것 같습니다. 팔목을 떼가지고 빠져본 것 같습니다. 워낙 왜소하네고. 지난 6월 대전에서도 수배자가 꽉 끼는 수갑을 느슨하게 해준 사이 손을 빼 달아났고 경북 칠곡에선 폭행범이 경찰서 현관에서 수갑을 풀고 도주하다 붙잡힌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달아난 절도범은 아직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막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초등학교 10곳 중 3곳은 보행로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아서 아슬아슬한 상황이 수시로 벌어지거든요.
위험한 등하굣길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근처 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벗어나자마자 보행로가 사라지고 보기에도 아찔하게 학생들과 차량이 뒤섞여 지나갑니다. 다른 학교는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가 위험합니다. 조심해, 제발. 너무 위험해. 학생들 옆으로 자동차가 아슬아슬하게 비켜가고 차량들이 줄지어 이동하는 사이로 학생들이 뛰어다니기까지 합니다. 학생들은 보통 보행로가 없다 보니 담장에 붙어 이동하는데 실제로 얼마 전 트럭이 이곳을 박는 아찔한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친구 저렇게 많이 와서 친구들이 다칠 것 같아요. 여기가 위험하니까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보행로 공사를 위한 예산 7억 원이 확보된 상태지만 주변 시설과 협의가 안 돼 아이들이 매일 아슬아슬하게 통학로를 지나가는 겁니다. 초등학교 6,083곳 가운데 이렇게 통학로에 보도가 없는 학교는 3분의 1에 육박하는 1,834곳이나 됩니다. 전문가들은 어린 학생들의 위험 회피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가속방지턱 설치라든지 또 고온식 교차로와 같은 속도 저감 시설이 좀 필요하겠고요. 전체적인 항학로에 대한 도로 환경 개선과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전 사각지대가 돼버린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유명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마다 서로가 최저가라고 광고를 하는데 국내 호텔을 검색해보면 끝자리 1원 단위까지도 값이 같을 때가 많습니다. 많이 차이나도 몇백 원이 전부입니다. 최저가인지 알고 이용하는 소비자로선 황당한 일이죠. 이상주 기자가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최근 호캉스를 다녀온 미냐라 씨. 더 싸게 예약하려고 저마다 최저가라고 광고하는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를 돌아다니다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가격이 원 단위까지 같았기 때문입니다. 최저가 사이트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막 좀 기분이 좀 좋은 기분이었죠. 호텔 업계에선 글로벌 사업자 두 곳이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 시장을 사실상 장악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개 그룹이 10여 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원 단위까지 같은 가격은 그래서 담합 의혹이 제기되지만 업체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독자 경영하고 있거든요. 브랜딩 활동도 따로따로 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글로벌 호텔 예약 대행 사업자들이 국내 호텔과 최저가 보장 계약을 맺고 사이트에 나와 있는 가격 이하로 받지 말라고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호텔로서는 직접 예약한 고객에게 줄어든 수수료만큼 혜택을 주려 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약 대행 사이트를 통해 들어오는 고객 수가 워낙 절대적인 탓에 눈치를 보는 겁니다. 스파성으로 그런 프로모션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개런티를 할 수는 또 없으니까. 결국 소비자가 그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최저가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그것을 믿고 선택하는데 소비자로서는 조금 기만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위는 글로벌 예약 대행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한국 지사를 상대로 다음 달부터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렇게 세 개의 법안을 묶어서 데이터 3법이라고 하죠. 한 글자씩 다 개망신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개인정보 등 각종 데이터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당초 통과 전망이 어두웠던 데이터 3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신산업에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이 법이 통과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또 우려는 없는 건지 엄혜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디저트 카페 2호점을 내고 싶은 이정환 씨. 하지만 발로 뛰며 시장 조사를 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먹을 거 하나 사서 그다음 내가 몇 번째 주문 손님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1시간에 몇 명 오는지 그 피크 타임에 그러면은 그걸 이제 직접 속으로 이제 세야든지.
그런데 해당 상권 카페들의 위치와 매출 데이터를 한데 모아 분석할 수 있다면 영업 전략 짜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페가 밀집해 있어 여기에 추가로 카페를 연다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매출과 같은 데이터가 있다면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습니다. 통신 데이터를 모으면 은행 실적이 거의 없는 20, 30대의 대출도 쉬워집니다. 통신 요금과 소액 결제, 해외 로밍 내역 등으로 상환 능력을 심층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등급이 낮게 나와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었는데 우대금리까지 받아가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현재는 일일이 동의를 받거나 특례법 적용을 받아야 가능한 것들이지만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활용이 쉬워집니다. 실명 정보를 지운 가명 정보 상태로 각 기업들이 보유한 개인 정보를 칸막이를 허물어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우려는 있습니다. 실명과 가명의 연결고리가 해킹을 당할 경우 한데 모인 다양한 개인 정보가 무방비로 유출될 수 있는 겁니다. 산업을 활성화시키면서 거기에 맞는 그 보안 대책들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 위험이 커진 만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제도 보완이 함께 뒤따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중국 청두에서 아베 일본 총리와 1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합니다. 청와대는 강제징용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한일 기업과 기업이 또 국민이 참여하는 일명 문희상 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성탄절 전날인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아베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별도의 회담을 하기로 한 것인데 한일 정상이 정식 회담을 하는 것은 15개월 만입니다. 양국 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일 국장급 회의에서 조금씩 진전이 있지만 조금 더 속도를 내고 범위가 넓어졌으면 좋겠다며 정상이 만나면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 여부를 예단할 수 없지만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기업과 국민이 참여하는 일명 문희상안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존중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23일에는 중국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와 잇따라 양자회담을 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으로 한숨을 돌렸던 한일 관계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 이번 정상회담이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일본이 오늘 오후에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 규제를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태도가 바뀌는 걸까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무영 기자.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한 이후로 이렇게 완화한 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일본 경산성은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심사와 승인 방식을 기존의 개별 허가에서 특정 포괄 허가로 변경한다고 오늘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특정 포괄 허가는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일본의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같은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 규정을 조금 느슨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특정 포괄 허가가 적용되면 6개월마다 다시 받아야 하던 수출 허가를 3년 단위로 받으면 되니까 확실히 수월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공시된 개정령은 공시와 동시에 곧바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풀어가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봐도 될까요? 당장 일본이 마음을 바꿨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먼저 일본은 개별 허가를 통해 6차례 정상적인 수출이 이루어질 경우 특정 포괄 허가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지만 우리나라의 최종 목표는 7월 이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품목의 규제 완화로 만족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16일 도쿄를 다녀온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그럼에도 의미 있는 변화 정도로는 해석을 하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직 만족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한 발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일요일에는 한중일 경제통상 장관들이 중국에서 만납니다. 또 그 이틀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지만 긍정적인 배경은 만들어졌다라는 분석이 무게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MBN 뉴스 이무영입니다.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이틀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오늘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16일 만나지 않은 공개 제안에도 끝내 북측 답은 없었는지 기대를 모았던 북미 간 접촉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아침 일찍 숙소를 빠져나가는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베이징에 북한 측 인사가 없는 만큼 비건 대표가 직접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평양에 들어가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습은 끝내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6일 만나자고 제안한 뒤 우리나라와 일본을 거쳐 중국에서도 기다렸지만 북측과의 접촉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제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덥석 회동 제안에 응해가지고 판문점으로 나올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무리한 기대라고 봅니다. 베이징에 머무는 동안 미 국무부 부장관 인준을 받은 비건 대표는 오늘 오전 카운터파트인 러이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만났습니다. 앞서 러자 오후이 부부장과 만나 비핵화 해법을 논의한 것처럼 비건 대표는 중국의 대북 제재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그동안 계속하던 미국 비난 담화도 자제하며 닷새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가장 나쁜 회사는 문 닫는 회사다. 월급이나 복지 혜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계속 다닐 수 있는 회사가 좋은 곳이라는 거죠. 대부분 노동자들의 생각이 이럴 겁니다. 물론 사측도 바라는 바겠죠. 그래서 노사가 힘을 합해 어려운 회사를 살릴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일도 없을 텐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의 노사 관계를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소식은 반갑고도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쌍용자동차 노사가 장기간의 적자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 큰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노조 측은 상여금과 성과급, 생산경력금을 반납, 연차 지급률도 낮추기로 하고 내부 동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안식연제 시행과 명절 선물 지급 중단, 의료비와 학자금 지원 축소 등 복지 혜택을 대폭 줄인 후 이어진 또 한 번의 결단인데 이로써 회사는 연 최대 1,000억 원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게 됐죠. 사측은 앞서 임원 20%를 감축하는 등 자체 진행 중인 경영 쇄신 노력을 계속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방법도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10년 전 온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심각한 노사 대립을 겪은 후 회사 없이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이는 회사도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하지만 아직까진 이렇게 상생하는 회사는 더 찾아보기 힘듭니다. 해마다 때마다 임금 협상이 안 돼 파업을 밥 먹듯이 해오던 것도 모자라 고작 인터넷 와이파이로 노사가 싸우는 회사도 있으니까요. 당장의 월급을 줄여 회사를 살리려는 곳과 서로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대립하는 곳. 이 중 어느 곳의 미래가, 아니 당장 이 겨울을 더 따뜻하게 지낼지는 굳이 지켜보지 않아도 짐작이 되겠죠. 뉴초점이었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의 거래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사겠다는 사람도 팔겠다는 사람도 없는 건데 그런데도 어쩌다 거래되는 건 최고가를 또 경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대출 규제로 집을 살 방법이 막히면서 전셋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6월 15억 원이었던 아파트 시세는 반년 만에 2억 원이나 뛰었습니다. 하지만 12.16 대책 발표 이후 매매 거래는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15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15억 넘어가는 아파트는 지금 매물도 거의 없을 뿐더러 또 살려는 손님도 없어요. 지금 관망세로 좀 당분간은 갈 것 같아요. 당분간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12.16 대책의 불똥은 전세 시장으로 튀고 있습니다. 정시 확대 등 입시제도 개편으로 이번 주 4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뛴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앞으로도 오를 일만 남았다는 분석입니다. 돈 빌려 집 사기가 어려워 전세에 눌러앉는 경우가 많은 데다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노리는 청약 대기 수요도 전세값 상승을 부추길 전망입니다. 많게는 매년 수천만 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줄일 방법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정려한다든지 시장에 매각하는 방법을 통해서 주택수 줄이기에 나서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보유세 부과일은 6월 1일. 급증하는 보유세를 피하려면 5월까지 매매를 끝내야 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펼쳐지는 대형 빛 축제 서울라이트가 개막했습니다. 축제를 위해서 주변 건물들도 소등에 협조를 해줬다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현 기자, 예쁘네요. 네, 1시간 전인 오후 7시 서울라이트의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뒤로는 행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한파가 몰아닥쳤지만 행사장에는 평소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모였습니다. DDP는 오늘 220m의 초대형 스크린이 됐습니다. 건물 외관 내 빛과 조명, 음악이 더해져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서울라이트는 서울시가 준비한 야간 관광 콘텐츠입니다. 행사를 위해 주변 건물의 불빛과 가로등도 일부 꺼진 상태입니다. 내년 1월 3일까지 하루 4차례 영상쇼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크리스마스 시즌과 새해로 넘어가는 31일을 위한 특별한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화공연과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되어 있으니 이곳에서 연말연시를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MBN 뉴스 김현입니다.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수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오늘 첫 키워드는 수험생에게 반한 감독관입니다. 무슨 영화 제목 같습니다. 네, 지난해 수능 시험 때 벌어진 일인데요. 네. 이 수능 감독관으로 들어간 31살 남성이 수능을 보러 온 수험생 한 명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감독관이면 감독하는 방 응시 원서를 모아서 가지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첫눈에 반한 그 수험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찾아서 마음에 든다고 사적으로 연락한 거죠. 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러브스토리인지 아니면 사건, 사고인지 궁금합니다. 네, 안타깝지만 해당 감독관은 이 수험생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여성의 나이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미성년자였을 가능성이 크고 아마 이런 점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혐의는 다름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었습니다. 이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이 아니라 사적인 욕구를 태우고자 사용했다는 거죠. 참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막 얘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무죄였습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이 개인정보 처리자를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해당 감독관이 아닌 교육부 또는 지방교육청으로 봤습니다. 감독관으로 차출된 이 30대 남성은 단순한 개인정보 취급자이기 때문에 이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한 게 아니고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하는데 이용만 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 감독관인 교사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징계위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순경이 찾아온 민원 여성인한테 따로 이렇게 연락을 했던 일도 있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때는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네, 똑같은 이유로 내사 종결됐습니다. 경찰이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법률 유권 해석을 의뢰했는데요. 역시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해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신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경찰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역시 징계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든 어쨌든 공적인 영역에서는 남녀 관계를 좀 지향하는 게 좋겠죠.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아들 죽인 채식 강요입니다. 채식으로 아이를 죽였다는 얘기인데 자기 애를 말하는 겁니까? 네, 한국 얘기는 아닌데요. 미국에서 친부모가 아이에게 채식을 강요하다가 아이가 굶어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8개월 된 아이였는데요. 발견 당시 몸무게가 7.7kg이라고 합니다.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그 아이 남아 평균 몸무게가 11kg인데요. 숨진 아이 정도면 생후 7개월 전후 신생아 몸무게입니다. 예, 18개월이면은 이도 나고 이유식도 먹을 나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채식을 먹였다는 건데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네, 이들은 아이가 집에서 출산한 뒤에 한 번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방주사 같은 것도 안 맞았네요. 그럼. 맞습니다. 또 출생한 직후부터 채식 식단을 강요해 왔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부터 모유 이외에 다른 음식을 먹지 않아서 입맛이 없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들은 3살과 10살 2명의 자녀가 더 있는데 이 두 자녀에게도 극단적인 채식을 강요해왔다고 합니다. 망고와 바나나 같은 열대 과일로만 구성된 식단을 먹였다고 하는데 한창 자랄 아이들인데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예, 원숭이도 아니고 말이죠. 네. 그래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 부모는? 네. 일단 미국 수사 당국은 이들에게 1급 살인과 아동 학대 및 아동 방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아직이라고 하고요. 다른 자녀들은 보호시설로 옮겨졌고 부모와의 접촉이 금지됐습니다. 현재 부모의 변호인은 아이가 원래 작게 태어났고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숨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들이야 뭐 신념에 따른 선택을 하겠지만 아이는 무슨 죄입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해결사 김연경 선수가 왔습니다. 드디어 완전체를 이룬 여자 배구 대표팀은 도쿄올림픽을 향한 마지막 출정에 나섭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활짝 웃으며 팬들에게 인사하는 김연경. 20시간 전에 폴란드에서 경기를 치른 선수라 믿기 어렵습니다. 보름 사이 중국과 터키, 폴란드를 돌며 7경기를 뛰고 오는 강인군에도 힘이 넘칩니다. 뭐 힘들고 말고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누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합류해서 선수랑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경이 이처럼 투지를 보이는 건 도쿄올림픽을 향한 벼랑 끝 승부를 앞뒀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7일 태국에서 개막하는 아시아 예선에서 1위를 해야 출전권을 땁니다. 대표팀은 지난 16일 이미 소집돼 선수촌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절정에 올랐고 맏언니 한송이가 5년 만에 대표팀에 복귀한 데 이어 김연경의 합류로 드디어 완전체가 됐습니다. 올림픽 메달에 대한 좀 아쉬움이 되게 컸었는데 티켓을 꼭 따서 저의 꿈 그리고 저희 선수들의 꿈, 팬들이 모두 다 꿈꾸고 있는 그 부분을 한번 이뤄보고 싶어요. 이미 확정된 일본과 중국이 불참하지만 최근 급성장한 홈팀 태국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김연경의 마음은 이미 도쿄를 향해 있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고요. 하던 대로만 하면은. MBN 안녕.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감독 생활을 하면서 20승이나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 섞인 말을 한 남자. 바로 위성우 우리은행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사상 첫 통산 200승을 달성한 위성우 감독을 전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제 KB 하나를 상대로 여자 프로농구 사상 첫 200승과 최다승 감독의 주인공이 된 위성우 우리은행 감독. 200승의 기쁨과 환희가 남아있을 법하지만 연습을 지도하는 위 감독의 머릿속은 다음 경기를 향해 있습니다. 어느덧 감독 8년차. 2012-2013 시즌부터 통합 6연패를 이끌어낸 명장이지만 처음엔 이런 영광을 누릴 거라고 꿈도 못 꿨습니다. 꿈 자체를 꿀 수가 없었고요. 그때는 20승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잘해야 본전, 못하면 비난을 받는 외로운 감독 자리. 선수들이 휴식을 취할 때도 위 감독은 홀로 감독실에서 전략을 짜내고 전력 분석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것도 그냥 넘기는 부분이 없고, 그리고 또 만족을 조금 모르시는 분이기도 하고, 건강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렇게 소리 지르시다가 조금 힘겨워하시는 모습도 조금. 매경기 결승전이라는 마음으로 코트에 나서는 위성우 감독. 도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치욕이라고 부임 때부터 선수들에게 강조했던 그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겠다고 다짐합니다. 모든 스포츠 감독님들이 몇 승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감독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300승 또 오지 않을까.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주말 아침도 곳곳이 영하권을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영하 3도 가까이 떨어졌는데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서요. 서울 아침 영하 5도, 한낮에는 영상 5도로 기온의 편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추위가 풀리면서 종일 영상권을 기록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다시 말썽입니다. 오늘 밤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돼서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내일은 오후에 국외 미세먼지도 유입되면서 농도가 더 짙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북, 전북과 광주, 대구 등지를 따라서는 내일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가리키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서풍이 유입되면서 낮은 구름대가 만들어지겠는데요. 이 지역들은 따라서 내일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선, 창원과 울산도 영하 1도선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아침까지 강원 산지를 따라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심지어 동해안을 따라서는 대기도 매우 건조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중북부를 따라 늦은 밤 눈이나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요. 월요일에는 그 밖에 중서부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길고양이들은 시동이 꺼진 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자동차 엔진 부근에서 잘 잡니다. 문제는 다음 날이죠. 차주가 와서 운전을 해버리면 고양이도 다치고 차도 고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똑똑 노크를 해주라고 합니다. 그럼 고양이도 살리고 차도 함께 살릴 수 있거든요. 고양이와 사람 간의 일종의 예의인 거죠.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